EJ 브레인 이 작가입니다.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 이 박사입니다. 안 해본 게 없는 개인 사업자 세작입니다. 이 박사 이 작가 EJ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독립운동가 특집을 우리가 쭉 하다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결성 특집을 합니다. 아니 이거 하지 말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끝까지 밀어붙이네. 자, 그래서 김성 특집을 하는데 하기 전에 우리 검찰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우리를 이거 김성 특집 한다고 국가보안법상에 찬양 고무죄로 집어넣으면 안 돼. 우린 안 찬양을 돼요. 안 합니다. 아이씨. 제가 있는 방- 사실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쓸 수 있는 욕은 다 쓰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김일성은 싫어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를 되게 야, 김일성 그거 해봐. 김일성이 개새끼야. 김정일이 족같은 새끼야. 아이 김정일 개. 아우.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방금 이렇게 이 박사가 욕을 했다고, 우리 남한에 지금 계시는 고정간첩을 이거 하면 안 돼. 브라우닝 권총으로 씨발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정신 차려 당신들. 이게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이제 남한이 승리했는데 아직도 간첩질을 하면 어떡하나. 다 자수해서 광명 찾아. 에이씨. 그럼요. 근데 이 겁나는 게 옛날에 말이야 이한영이라고 있었어. 우리 무슨 방송에 한번 한 것 같은데. KCI 특집이었나요? 아, 그랬죠? 예. 이한영 씨가 김정일이 친인척이지. 네. 로얄 패밀리라고 했는데. 브라우닝 총에 맞고 죽었잖아. 근데 그 양반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체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까지 꺼내면 나 같아도 싫을 것 같아. 총 맞아 죽었으니까. 뭐 저희는 우리나라에 있는 논문이나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의 어떤 보면 연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죠. 그렇게 방송하니까 검찰 여러분하고 간첩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해해 할까요?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성이 개. 아이 개새야 그만해. 간첩한테 총 맞아 그러면 혹 이거 에이, 뭐 그렇게 죽으면 국민묘지 가겠지. 그렇게 안 죽이 어느 순간 너 술 처먹고 있을 때 뒤가 확 후린다니까. 아, 새끼. 그러겠다. 자, 그런데 이 우리 방송할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원고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왜 애를 먹었냐면 사실 북한 자료도 좀 봐야 되는데 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근데 도서관에 가던 말이죠. 우리나라는 국회 도서관 가면 모든 책이 다 거기 있잖아. 그렇죠. 원래 책을 한 개 만들면 무조건 국회 도서관이랑 중앙 도서관에 한 곳씩 보내거든. 무조건 있어야 돼. 또 외국 자료도 거기 많지. 제일 많은 건 국회 도서관인데. 그렇죠. 열람 금지야 전부. 북한 자료는. 내가 전에 있긴 있어요, 근데? 있어. 있는데 열람 금지. 그러니까 클릭하면 열람 금지라고.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 이게 어떻게 학문적으로도 연구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렇죠. 그 몇 개 책을 좀 이렇게 요청을 해봤는데 그 책들은 대부분 87년 항쟁 이후에 잠깐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그런 책들이 발간이 됐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출판이 됨과 동시에 판매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가 거의 안 되는 책들이 있는데 재본된 게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씩 얻어가지고 조금씩 보긴 했습니다. 이건 좀 근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알고 옛날에야 그 체제 경쟁하고 이랬을 때야 못 보게 하는 거 이해하는데 이제 아니 누가 그런 거 본다고 해서 누가 북한 사냥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미친놈들이지. 그렇죠. 북한으로 와서 살라 그러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남한이 얼마나 좋은데. 뭐 남한에서 진짜 많은 빚을 지고 월북했다가 다시 북한에서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위해서는 조금 풀어줬으면 하는데 금서지 뭐 어쨌든. 네.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본격적 방송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박사는 김일성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 싫어요. 김일성 하면 생각나는 게 싫어요? 네, 감정적으로 싫어요. 아, 무슨 이승복이야? 이승복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전 진짜 말하기도 싫어요. 감정적으로 싫어요. 아니 너는 어떤 철학 박사 입장으로 씨발 학자적 입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 학자적 입장이 도저히 안 돼요. 이건 아예 보기도 싫어요. 알았어. 세상은. 처음에는 그 또리 장군 거기서 우리 봤던 게 장군 있었고. 나가신다 길을 비켜. 그것도 있었고 돼지로 나오지 않나? 돼지 거기서는? 묘사 좀 그렇게 하죠. 저도 나이를 먹기 전까지는 약간 편협한 그런 그림을 가졌던 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저희 방송 그 포맷인데 이 작가 조사를 잘했겠지만 그 출생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왔죠. 김일성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리고 김성주가 김일성을 흉내냈다. 그리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다. 여러 설이 있는데 저희는 씨발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구라고. 네, 그런 그래요, 거 보면 맞아요. 이 말이요.
북한 자료는 김일성을 존나 추앙하고 우리 자료는 무조건 깎아내리려 그래. 네. 아, 인정할 것 인정하고 과언은 과대로 짚으면 되지. 그런 것들을 말이 학자라는 것들이 아유 씨. 어릴 때 우리 뭐 포스터 아니면 표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승공 없이 멸공 없고 지공 없이 승공 없다라고 썼다가 교감 선생님이 부르더라고. 너 이거 뭐냐고. 순공은 공산당을 이기자는 얘기인가? 네. 멸공은 공산당을. 지공은 공산당을 알자. 어. 그러니까 바로 교감 선생님 뭐 몇 학년 몇 반 이 박사 빨리 오세요. 그리고 쫄쫄이 갔지. 너 이거 뭐냐고.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문의하면 뭐지? 뭐 하시노? 아,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김일성 본명은 방금 회장 말한 건 김성주예요. 네. 김성주고 1912년 4월 15일생. 1914년생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공식적으로 1912년생이고 평안남도 대동군 만경대 이거 존나게 강조하지. 만경대 출생인데 정확한 주소는 평안남도 용산면 하리 7곡입니다. 이게 이제 김일성의 외가예요. 예.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김영직이고 어머니는 강반석인데 그 북한 자료에서는 이 두 양반들을 빈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빈농. 그러니까 가난해야 뭐가 돼? 그렇죠. 무산계급. 그렇지. 어. 프로레탈리아계. 그렇지. 그렇게 해야 선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북한 정권이 만들어진 영도자가 되는 설득력이 생기는 영도자. 거죠. 영도자. 네. 그래서 이 구란을 쳤는데 사실은 두 집안 다 그럭저럭 살았어.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살았고 특히 이 어머니는 말이지 그 뭐야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네.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살았던 걸로 보여요. 아버지는 북한 기록에 의하면 3.1 만세 운동을 했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자료에는 편자이 뻥쟁이 같다. 극과 극을 달립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데 어느 게 맞는 거야? 3.1 운동으로 구속된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북한에서 좀 구라친 것 같고 근데 독립운동에 관여한 거는 사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김영직 친구들이 민족주의 그 운동자들이 꽤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독립운동에 조금 연관이 있었지 않냐. 그리고 그 삼촌이 되지.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동생 김영건이라는 사람은 확실하게 반일 투쟁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집안이라고도 할 수 있지 뭐. 그리고 김일성 엄마 집안 아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네.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이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지 내가? 강반석. 반석이라는 그 자체가 기독교를 나타내는 거야. 네. 우리 철학 박사 이 박사 왜 이게 그 반석이 기독교를 나타내는 거야? 반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개신교하고 천주교 사이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개 현재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예수와 그 제자 베드로를 뜻하고요.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가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뭐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카톨릭에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교황직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결국에 반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은 반석교회라고 많죠. 간판에 반석교회라고 쓴 것도 많고 그리고 기독교 쪽 이름에 반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반석이라고 이름 지었으면 거의 그 예수쟁이라고 봐야겠네. 그렇죠. 뭐 예수쟁이라 그랬대나? 나 저번에 무슨 특집이야? 그래서 선생질이라고 자꾸 그랬다고. 에이, 뭐 선생질이라 그러지. 우린 좀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방송이야.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름만 봐도 그 집안은 기독교 집안을 알 수 있겠다. 네. 외할아버지는 강돈욱이라는 사람이고요. 외삼촌 강진석, 외종조부 강양욱. 우리 강양욱은 백의사 특집에서 나왔어요. 네. 모두 기독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기독교 집안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지. 근데 왜 백의사 특집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백의사에서 테러. 네. 김일성이 죽이러 갔다가 못 죽이고 테러했다가 그렇죠. 강양욱이를 죽이러 갔는데 못 죽이고 아들 딸 며느리 대신 네. 죽였다고. 네. 그 바로 그 강양욱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의 유년기를 한번 볼게요. 부친이 자주 거처를 옮겨 다니는 바람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김일성에서 어릴 때는 망경대 테러 다녔잖아. 망경대에 자랐는데 5살 때 부친을 따라 평안남도 강원군 고운면 동삼리 내동부락에 갔었고 6살 때 망경대로 다시 백 했다가 7살 때 평북 중강진으로 이사. 그 후에 만주로 건너가서 팔도구 소학교를 다닙니다. 뭐 이렇게 바빠? 그러니까 왔다 계속 왔다 갔다 했지. 김일성은 중국어를 굉장히 잘했는데 이렇게 어릴 때 중국어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중국어를 잘했던 것 같고 예. 또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할 때 그 기반이 되는 게 만주였어요. 그랬죠. 중국이었으니까 그래서 또 중국 공산당하고도
관계가 있고 네. 중국 공산당 입당도 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살 때 다시 평양으로 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외할아버지 강동욱이 집에서 살면서 강동욱이가 경영하던 창덕 소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그 강양욱 아까 얘기했던 강양욱이 이 창덕 소학교의 선생이었어. 그리고 왜 내가 백의사 특집에서 강양욱이가 김일성의 멘토 같은 그랬잖아. 그러니까 강양욱이가 이 소학교에서 김일성의 담임 선생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멘토라고 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이처럼 외가는 장로교파고 또 부친은 그 기독교 계통 미션 스쿨 평양 그렇죠. 숭실중학교 예. 졸업을 못하고 중퇴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김일성은 자연스레 기독교 교리를 몸에 익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방금 평양 숭실중학교 얘기했는데 이게 대단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요? 세 명 트로이카 있잖아. 문익환, 윤동주. 윤동주. 윤동주 선생이 이 학교 나왔고 빼국가 작곡한 사람이 누구야? 안익태. 안익태도 여기 이 중학교 나왔어요. 예. 그래 그 다음에 뭐 소나기 쓴 사람이 누구지? 황순원. 황수로도 이 학교 사실 이 학교 나온 사람 굉장히 많아. 되게 유명한 학교. 명문인데? 명문이에요. 어쨌든 이 학교는 미션 스쿨인데 이 학교 나와서 중퇴를 했고 아버지.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기독교를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근데 왜 공산주의에 빠졌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죠. 원래 이 박사 이 공산주의랑 기독교랑은 같이 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북한의 주체 사상이 아무래도 개신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요. 주체 사상에서 수령을 영생의 부여자로 본다든지 수령의 사랑과 수령의 믿음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김일성이 기적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것 등은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나중에 주체사상 얘기할 때 또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래, 김일성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김일성이 공산주의, 레닌, 마크스주의에 심취한 것이 아니고 왜냐면 기독교에 이렇게 상관이 관계가 그렇죠. 없으니까 예. 단지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절하는 사람도 있죠. 그 김일성도 나중에 북한에서 김일성 독재 권력을 확실히 한 다음에 어떤 회의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꼭 마르크스 사진이나 레닌 사진을 붙여놓을 필요가 없다. 을지문덕이나 강감창 장군 사진도 뭐 붙이는 게 낫지 않겠냐. 매우 민족주의적인데? 이념이라고 하는 게 실천이 문제지 뭐 사진 걸어놓는다고 이렇게 안 하는데 사실은 막스 레닌주의에 빠진 사람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그렇죠. 완전히 그 심취한 사람들. 약간 그 중국 공산당이랑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14세 때 중국 동부지방의 길림의 육문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3학년 때 중퇴를 하고요. 그다음에 화성의숙에 입학을 하는데 이 화성의숙은 뭐냐면은 민족주의 단체가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도 완벽하게 민족주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이제 독립운동가 자식들이 많이 다녔는데 김일성도 이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한 3개월,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가 중퇴를 합니다. 이게 왜 3, 6개월이냐면 3개월 다녔다는 기록도 있고 6개월 다녔다는 기록도 있어요. 다 기록이 다 틀리니까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르지 이놈아. 길게 해야지. 기록이 다르지 이놈아. 기록이 틀린 틀리지. 게 아니라 다르지. 다른 거야? 3개월이랑 6개월이랑 다르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 새끼 한 개 잡았네. 자, 그래요. 이 학교의 교장은 최동호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저기 아버지, 그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재 친구고요. 최동호는 나중에 나오는 그 최덕신의 또 아버지입니다. 최덕신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월북한 사람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이라 그랬더라?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는 그 사람 거죠. 최덕신이에요. 군인 아니었어? 그래 군인. 그죠. 자, 네가 계속하겠습니다. 소개했거든, 병신아. 기억하고 있었어. 자, 계속 하겠습니다. 북한의 그 김일성 전기에 따르면요, 이 화성의식에 있으면서 그 비합법적 혁명 조직인 타도 제국주의 동맹,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티귿 쓸 때는 티귿 동맹이고 읽을 때는 그냥 트드 동맹이라고 하는데 트드. 네, 트드를 읽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학교에서 민족주의식 그 독립운동의 한계를 보고 공산주의 방식인 이 트드를 결성했다 하는데 여러 사료들을 보면 이건 조금 구라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북한에서 그 나중에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 중에 나온 산물입니다. 이 중학교 얘가 그 김일성이 오래 못 다녔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기들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어렸던 김일성이 그지?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트드를 만드나? 말이 안 되지. 이것도 아마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언제 김일성이 공산주의에 눈을 뜨고 또 언제 운동을 시작했냐는 얘기를 풀어야 되는데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민족주의 학교를 다니던 이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혁명 소년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화 작업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 화성의식을 중퇴한 이유는 이때 아버지가 김영직이 사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망 문제로 학교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까 이 작가 얘기한 대로 나이 차가 너무 났고 그다음에 민족주의 학교였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버지 친구들 도움으로 1927년에 다시 육문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육문중학교는 중국 공산당에서 세웠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막스 레닌주의를 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는 그 트드 만들면서 공산주의 눈이 뜨는 게 아니고 여기 중국 공산당이 세운 학교에 들어가면서 막스 레닌주의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때 또 1928년이었죠. 길림에서 길림회령 철도 반대 운동이랍니다. 이게 왜냐면 그 일제가 중국으로 진출하는 교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철도였는데 이걸 반대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김일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김일성의 조직을 이끌었다 주장을 하는데 남한은 이거를 일개 학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이 길림해령 철대 반대 운동을 김일성이 주도적으로 일으켰다 그런 거고 우리 이남에서는 그럴 리 조카 없다. 그냥 학생이었을 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1927년에 김일성이 조선공상청년회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북한 자료고요. 당시 일제 정보 자료를 보면 1929년에 이 조직을 조직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요 인사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일제 기록이 맞는 거 일제 같죠? 기록이 맞겠지. 근데 어쨌든 뭐 스스로가 조직을 했는지 뭐 어쨌든 뭐지만 일제 기록에는 주요 인사라고 돼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아마 좀 비중 있는 자리를 예. 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1929년 가을에 반일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1930년에 석방이 돼요. 아니 잡혀갔다가 석방됐으니 일단 학교에선 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잘렸으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김일성은 그래서 화성의숙 시절에 알았던 이종락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종락은 민족주의 계열 국민부 조선혁명군의 중대장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이 이종락 부대 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북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 앞에서 트드 언급했죠? 트드를 이종락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종락을 인정하면은 트드를 김일성이 만들었다는 건 거짓말이 돼버리죠. 그래서 북측에서 이 사안을 부인하는 겁니다. 1931년 이종락의 부대는 일제의 습격을 받고 이종락도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모친이 있는 안도로 피신했고 1931년 10월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김일성이라는 예명을 사용하지 않았나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일제 기록에는 다 김성주라고 나왔거든요. 일제 기록엔 김성주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이종락 부대가 전멸을 해버리거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바뀌니까 여기서 이름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면서부터 김일성의 무장 항일 투쟁 나 이 말 되게 쓰기 싫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사실인데 뭐. 아 그러니까요. 나도 은근히 그런 지금 김일성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에 많이 좀 아니 김일성이가 개새끼인 건 맞지만은 항일 투쟁하는 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꼭 참으면서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도 이에 동조하죠. 그래서 1932년 안도에서 무장유격대를 만듭니다. 인원은 15에서 16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무장유격대를 만든 날짜가 4월 25일인데 이 날짜가 북한의 인민군 창건 기념일입니다. 유격대를 만들었던 날짜가 네. 북한 조선 인민군 참군 기념일인데.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김일성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고 이걸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는 그 김일성의 유일한 업적 항일 무장 투쟁을 어떻게 했냐 게릴라전을 펼쳤는데 그걸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안도에 김일성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남만주로 활동 무대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독립운동가 양세봉을 찾아가서 연합전선을 펼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런데 묵살당했습니다. 왜냐? 양세봉은 민족주의자였거든요. 자 봅시다. 아버지 친구 양세봉인데 이 양세봉은 이 양반도 우리나라에 안 알려졌지? 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 왜 대단한 사람이면 유일하게 한국과 북한 양쪽에서 다 그 건국 훈장받은 인정하는, 네. 그렇죠. 훈장받았고 인정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보통 한쪽에만 그렇게 하잖아. 근데 이 양반은 한국 북한 다 존경의 대상인 이 양세봉인데 양세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그 일명 그 서봉 그리고 윤봉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호는 벽해고요. 평화부터 철산 출신입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평화부터 삭주군에 있는 천마산을 근거로 하는 무장 항일 운동을 전개를 했었고요. 나중에 천마산대 독립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친일파 숙청 활동, 그 다음에 기관 파괴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그 일본인 밀정, 경찰 밀정 박창회한테 이제 암살 당하시는데 암살 당하고 이분이 이끌던 그 조선혁명당 이 남은 이 무리가 합쳐져가지고 그 의열단이 합쳐져가지고 만든 게 민족혁명당입니다. 이분이 찾다 보니까 작년 8월에 호국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에. 근데 중국에서만 기념관이 있고
거기서만 전기 출간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지금. 나라가면 있다 이게. 김일성이가 유격대를 이끌고 양세봉 찾아가서 저기 선생님 우리 부대하고 같이 한번 연합해가지고 항일 투쟁을 합시다 했는데 양세봉이 조까 했단 말이야. 그렇죠. 왜 조까 했어? 민족주의는 패당은 있어도 사람은 안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김좌진이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잖아요. 암살당하잖아요. 그거를 비꼬아서 한 말.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니들 왜 씨발 사람 죽이고 이러지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협력을 거부한 건데 염동진이가 왜 김두한이 잡아다 불러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이 새끼야 누구한테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거기서 빨갱이 짓을 하나 이랬단 말이야. 김자진이가 빨갱이한테 죽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양세봉한테 거절을 당하고 김일성은 이번엔 최창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최창걸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남만주에서 김일성은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없진 않겠지. 유격대 이 새끼 너가 보여 자꾸 오배. 유격대 건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도 한도 없는 게 아니고 별로 한 게 없다. 근데 이거 왜 이 박사 이런 얘기 하냐면 북한에서 이걸 두고 남만 원정 이렇게 부르죠. 남만주 원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뭘 저렇게 크게 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니까 북한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것도 문제고 니처럼 저도 한 게 없어 이렇게 하도 문제야. 아니 근데 무슨 유격대 하나 만들고 가지고 그거를 뭐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 활동은 한 게 있었지. 그래서 너무 그렇게 흑백놀이로 봐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유격대를 이끌고 다 거절당했어? 거절당하고 왕청으로 와가지고 왕청 유격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장이 양성령이었고 김일성은 정의가 되었는데 왕청은 만주의 한국 독립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좌진 또 이동희 선생 등이 여기서 아주 맹활약을 했다고 그래요. 네. 왕청 유격대에 있던 김일성이 처음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전투가 벌어지니까 그게 1933년 9월에 있었던 동년현성 전투입니다. 지금 뭐 흑룡강 쪽에 있다는 그런데 이 전투에서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의 오이성 부대 그리고 한국 독립군의 이청천 부대와 연합해가지고 연합작전을 벌려서 일본에게 대성을 거두게 되지. 그런데 웃긴 거는 북한 기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33년 9월 김일성 주석의 총지휘 아래 항일 유격대와 중국인 반일 부대가 연합하여 동년현성을 점령 일본군 200여 명, 위만군 300여 명을 살상한 전투라고 표기했어. 근데 뭐냐면 중국인 반일 부대랑 연합했다 그랬지. 이청천을 쏙 뺐어. 남한의 이청천을 쏙 뺐고 우리 자료는요. 우리 자료는 이 동년현성 전투를 어떻게 했냐면 한국은 이청천과 오이성의 그 연합에서 이겼다 그랬어. 그러니까 김일성 쏙 빼고. 우리 자료는 김일성 쏙 뺀 거야. 이게 뭐 이따우야. 아니 이게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나. 확실히 역사가 역사 서술가의 주관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맞지만 그 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는 사관들의 마음이야. 사관들의 마음이지만은 사료를 이렇게 조작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나? 이건 자료를 조작하는 거 아니야. 첨삭이죠. 예. 지들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 네. 넣었다 뺐다 하는 걸 밤에 하라 말해 밤에. 아! 우리 방송 원래 이래 수준이 뭐 알면서 뭐. 자 남한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김일성의 업적을 깎아내리라 그랬고. 네. 그래서 등장하는 게 김일성 가짜설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소문이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 그 학자들, 니그치 대학교 교수들, 박사 같은 새끼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떳떳하게 주장했다고 이거. 또 반대로 그 주사파 새끼들 위수김동. 위수김동이 뭐야? 아유. 위대한 수령님. 아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렇게 말한 개새끼들도 말이지. 철딱선이 없는 건 주사파 철딱선이 없는 새끼들이지만 이렇게 그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떳떳하게 가짜 김일성 해는 것도 철딱선이 없는 건 매 한 가지예요. 그렇죠. 누구 욕할 것도 없어. 북한이 이렇게 이제 김일성 우상화 작업 벌였던 거는 김일성 정권이 안전하게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그 역사를 조작하면 어떡해. 또 계속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뭐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을까요? 근데 예.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이렇게 그 역사를 조작했지? 존나게 뭐 요만큼 한 일을 빵 튀우면서 이렇게 조작했는데 그렇죠. 걔들이 말이지 김일성 전기를 막 쓰잖아. 김일성 전기가 존나게 많아요. 북한에서. 많겠지, 당연히 아유 존나게 많아 김일성이 많은데 걔들이 전기에서 어떻게 쓰는지 알아? 똥꼬를 존나 빨아주는데 이 박사 걔들이 전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쓰는지 한번 얘기해줘봐. 절세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의 탁월한領도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찍이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오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 오시었다. 아 이게 무슨 씨발 전기야 이게. 아 이게 전기인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빨아주는 거 아니야. 야 무슨 그리스 신화 보는 것 같다. 야, 이게 아니 신화보다 더하지. 이걸 완전 한 명을 영웅 만드는 거지. 예. 이 따로 쓰고 앉았어요. 이렇게 쓴 거를 애들한테 교과서에서 가르치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뭐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거 아니요. 완전 세뇌 당하네 세뇌. 의식주도 해결 못하면서 그렇게 영웅이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웅만 찾... 40여 년 동안 오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혁명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투쟁하여 오시었다랬는데 씨발 4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인민의 배를 그렇게 굶주리나? 아사자가 속출하게 만든. 인민의 배를 굶주리는 건 지도자의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거야. 사람을 굶어 죽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지금 저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뭐 인권도 완전 말살되고 말이지. 이게 무슨 민족의 영도자야. 에이, 나 진짜 씨, 짜증나. 에휴, 자 동북 한일 연군 열기 얘기부터 또 계속하겠습니다. 동북 한일 연군이 현재가 개편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새로 생긴 2군 3사의 3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자, 동북 항일 연구도 뭐냐면 김일성이가 맹활약했던 곳입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 게릴라 부대랑 연합해서 하는 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편제가 개편돼 가지고 2군 3사의 3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김일성은 능력을 인정받았다. 중국에서도. 네. 그리고 나중에는 동북 한일 연군 제1로군 6사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북한에서 김일성의 최대 치적이라고 꼽고 있는 보천보 전투가 일어납니다. 요건 어렸을 때 들어봤어. 이거 네. 보천보는 워낙 북한 애들이 눈만 뜨면 보천보여가지고. 네, 우리도 뭐 그 살수대첩이나 그런 거 민족기록화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보천보 전투도 그 뭐 민족기록화 형식으로 이렇게 그린 게 있는 거 아니 같더라고요. 뭐 저것도 있어. 박물관 같은 거 있잖아. 보천보 전투 기념 박물관. 뭐 백마 타고 그래. 날라가는 그거더구만. 그 백마도 이 갈기가 엄청 길어. 아, 바람에 날리는 게 그림이 너무 이뻐. 이거 솔방울로 씨발 수리탄 만들고 가지.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시고. 그렇게, 씨. 자, 보천보 전투는 1937년 6월 4일 만주에서 활약하던 동북 한일연군 소속의 최현 김일성 부대와 박달 박금철의 조국 광복회 등이 조선으로 진공해서 보천보를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퇴각한 사건입니다. 김일성도 조국 광복회 멤버였고, 김일성은 남만주에서 조국 광복회를 만들었고, 북만주에서는 그 김책이 그 조국 광복회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천보를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퇴각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이때 굉장히 그 보천보가 조선반도에 있었으니까 일제가 그렇죠. 경계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그렇죠. 그걸 뚫고 들어가서 점령하고 또 삐라 같은 거 막 뿌렸어. 뭐 조선 인민에게 고함 이런 거 삐라 뿌리고 그래. 딱 선전전. 네.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요것을 동아일보가 특종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 보도 때문에 김일성이가 유명해졌거든. 네. 종북신문 아니야? 종북신문이야? 동아일보 개새끼들 종북신문이야.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 쳐넣어야 돼. 자, 아까 6월 4일 밤에 보천보 전투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동아일보는 다음 날인 5일, 6일, 7일, 9일 계속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보천보 전투와 김일성을 보도합니다. 이 동아일보의 보도 때문에 김일성이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김일성 장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이 전투가 굉장히 소규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규모 전투를 북한에서는 무슨 민족적인 자부심이 깃든 듯한 그런 싸움처럼 부풀리게 됩니다. 백마 나왔잖아 아까. 그런데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지만 이 싸움이 한반도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투를 이렇게 부풀릴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점은 가능하죠. 그거지. 네. 한반도 내에서 일어난 전투. 왜냐면 이때 무장투쟁한 사람 약산도 그렇고 다 만주에서 했잖아. 근데 요거는 한국에서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 그렇게 무장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 굉장히 중요한 거사들이긴 하지만 개인이 폭탄을 던져서 요인을 암살하거나 기관을 파괴한든지 아니면은 총으로 암살을 하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아예 소규모라도 전투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의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천보 전투에서 실제로는 일본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보천보가 조그마한 마을이고 일본 군인도 없었어. 경찰 한 5명 정도밖에 네, 없었기 때문에 네.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봐야지. 그런데 김일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삐라 뿌리고 뭐 일시적으로 점령한 다음에
뭐 일본군이 다시 수복하려고 들어왔겠죠. 얘들 잡으려고 예. 퇴각할 때 얘들 잡으려고 일본 이제 그때 진짜 일본 군대가 얘들 쫓아간 예. 거지. 그런데 퇴각하면서 최현 김일성 부대와 조선 광복회 부대를 쫓던 일본군 군대 사이에서 간산봉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법서를 보면은 원래 공격전보다는 퇴각전이 훨씬 피해도 크고 더 전투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각전에서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입힌 거죠. 이 덕분에 김일성의 현상금은 일반은으로 오르고요. 그리고 이때 김일성 나이는 고작 25살이었습니다. 어렸어요. 어렵지. 그러니까 그 퇴각 전투에서는 맹활약을 했다. 네. 한번 봅시다. 이후에 김일성은 일본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가지고 소련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렇게 존나게 유명하게 많이 알려줬고 일본군들이 그 현상금도 1만 원씩 걸었고 또 김일성 부대를 초토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일부. 그래서 도망간 거지. 러시아로. 쫓아가죠, 이제. 소련으로. 자, 소련을 가기 전에 1940년 3월에 홍기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아, 이것도 되게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게 두만강 그 지류 지금 쪽이죠? 지류지 본류는 아니고. 일본의 마에다 부대와 싸운 김일성 부대는 마에다 부대를 거의 몰살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관총 6정, 보총, 일반 총 긴 거 있죠. 그 다음에 권총 30자루 하고 탄약, 그리고 엄청난 군수물들을 노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화라자 방면으로 추격해오는 그 200명의 적을 싸워가지고 40명을 소멸시키고요. 당시 일본 경찰 잡지에서는 그 전투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어떻게 된 노릇인가? 토벌에 있어서는 천군 만마의 오랜 강자인 마에다 대장, 그러한 술책에 빠져본 적이 없는 토벌의 왕자인 마에다 대장이 뜻하지 않게 이런 궁지에 빠져들어간 데 대하여 이런저런 비판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요컨대 흔히 말하는 귀신의 농간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당시 일본 잡지 내용인데, 그러니까 마에다란 새끼가 쫄라기 우리 독립군을 많이 죽이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일본 측으로 봐서는 전투력이 좋았다는 이거였지. 근데 그런 새끼가 김일성한테 존나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일본 잡지에서는 올라가고 쇼크를 먹은 거죠. 쇼크를 먹은 거죠. 그래서 일제는 바로 그 전적지에다가 마에다 중대 격전터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비석은 현재 연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그래서 이게 김일성의 전투를 보면 대부분 매복, 그다음에 작전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게릴라 유격 게릴라니까 그런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천보하고 이 홍기아 전투는 실리지가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청산리 대첩을 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양쪽 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천보 홍기아 전투를 말 안 하고 북한 교과서에서는 우리 최대 싸움이라는 정산리 대첩을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예. 이건 잘못된 거지. 학자라면 최소한 그 정도 그 근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지 이거는. 그 감성 부렸다가는 바로 잡혀가요. 지금이라도 옛날에는 그래 존나 냉전 시대였으니까 못 썼다 쳐. 지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을 뭐 민족의 영웅으로 보진 않을 테니까. 아이 누가 그렇게 보나? 그러니까 한 거는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가 뭐 정산리 안 쓰더라도 우리는 하면 되지 뭐. 자, 1940년대에 들어서가지고 일본군의 적극적인 동북 항일 연군 토벌 그리고 대장들이 전사를 해가지고요. 이 동북 항일 연군은 거의 괴멸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김일성은 살아남아가지고 1940년 8월에 소련으로 가가지고 소련 군대에서 배속이 되고요. 여기서 소비에트 연방 극동군, 여기가 이름이 동북 한일 연군 교도여단, 88여단 제1지대 대장을 맡습니다. 그냥 뭐 요즘은 그냥 88 여단이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 소련군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동북 한일 연군의 토벌로 당시 지도자들이 이 항일 연군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거의 다 사망합니다. 김일성만 살아남았어. 새끼가 신출을 기몰하네. 원래 좀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3대대 참모장이 그 아까 얘기했던 김책 그리고 그 최용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최용권이 중국 공산당의 동북당 위원회 서기로 있었는데 이 김일성, 김책, 최용권이 만주 항일 유격대의 트로이카로 불렸습니다. 세 명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지.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일이 생기죠. 이 시기에 같은 독립운동가고요. 게릴라 유격대원이었던 김정숙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940년 2월에 김정일을 낳았습니다. 원래 그 북한에서 얘기하는 건 김정일 백두산에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백두라지만 씨발 그것도 아니 왜냐하면은 백두산이 민족의 영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김정일에게 민족의 지도자의 그 권위를 부여하려면은 아무래도 성지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로 뻥을 치는 게 맞는 거야. 아니 이 새끼들 근데 뭐 태어난 것까지 뻥을 치나? 아니 이상한 새끼들이야. 별의별 야. 거 다 주작하는데 뭘? 그래서 그 김정일 생일을 41년 아닌 42년을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요. 왜 그러냐면 김일성이 태어난 그 연수하고 30년 주기와 맞추려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1912년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아씨 그래도 30주기 하면 딱 맞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맞잖아. 그러니까 41년보다는 42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소비에트 연방의
인바치코에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41년 2월에 유리 이르세노비치 킴이라는 이름으로 출생한 조선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의 인바치코라는 곳에서 그 기록이 있어. 조선인이 태어난 기록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유리 이르세노비치 킴이란 이름으로 출생한 조선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걸 우리가 김정일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김정일을 그 이 러시아 이름 유리의 애칭인 유라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얘기 많이. 네. 그래서 45년 그 광복되고 8.15 광복 이후에 북한으로 들어온 이후에 한동안 김유라라는 이름을 썼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를 부정을 하고 있죠. 이걸 인정할 리가 없지. 이게 인정이 되면 백두산 출생설도 엉망이 되고 구라고 되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항일주의를 쭉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41년도에 그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군대에서 활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조국 광복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1945년 9월 19일 날 김일성이 들어옵니다. 네. 소련 함대 그 소련 군이니까 소련 장교니까 소련 함대 푸카초프 정말 러시아는 어려워 푸카초프 난 이 나의 이 국왕구조상 이거 러시아는 안 되겠다. 일단 일본어는 딱 그치, 말하면 일본어는 안 되는데. 푸카초프를 타고 원산항을 통해 귀국하고 사흘 뒤인 22일 날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때 그 김일성의 자격은 육군 대위, 소련군 육군 대위 자격으로 돌아왔고 곧바로 육군 소령으로 진급을 하죠. 당시 소련 군정에 의해서 1945년 10월 14일 날 평양에서 7만여 명 군중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 해방 축하 집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김일성이 처음으로 평양 민중들 앞에서 소개가 되는 겁니다. 대중들한테. 대중들 소개가 되는데 조만식 같이 있었어. 조만식 같이 소개가 되는데 사람들이 김일성 장군 왔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어머, 그렇지, 이름이 들어갔어. 그 유명한 백마 타고 다니는 만세! 만세! 와! 이거지. 그 사람 한번 보러 가야겠다고. 달려갔는데 뭐 씨발 백돼지같이 왜 나 새끼가 하나 있는 거지? 백돼지같이 생긴 게 씨발 기대기 새파랗게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잘생기긴 했어.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너무 어려. 사람들이 아니 뭐 저게 김일성이야. 장군님이 와야 되는데 너무 어린 거야. 사람들 생각에는 수염 막 휘날리고 그치. 있잖아. 그렇죠. 좀 둥하고. 여기 상처도 하나 쫙 있고. 그런 사람인데 뭐 씨발 기대기 새파랗게 가고 김일성 장군을 야 가짜야 저거 가짜 막 이랬다 그래서 그렇죠. 예. 꺼져 씨발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우리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김일성 가짜설의 또 그치.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소련 소개로 김일성이가 평양 민중들한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또 그리고 이해 45년 연말입니다. 조선 우영군 우리 약산 특집에서 했죠. 네. 조선 우영군의 간부들 김두봉, 최창익, 한빈, 허정숙, 무정도 나왔지? 무정장군. 무정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들을 흔히 우리가 연안파라고 하죠. 그때 저희가 한번 설명했었죠. 연안파라고 하는데 이 조선 우영군들은 대부분이 중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 안 들어오고 남아가지고 그 국공내전에 참여하게 되지. 예.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국공내전에 참여하는데 이 국공내전에 참여했던 우리 조선 우영군 인원이 12만 2천 명이었다. 와, 엄청난데? 굉장히 엄청나네. 많네. 예. 그래서 이들이 국공내전에서 뭐해? 실전 경험을 쌓은 거야. 네. 그러니까 나중에 김일성이가 6.25 전쟁 터뜨렸을 때 이 사람들 다 불러왔거든. 그치. 그렇죠.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지 김일성한테는. 그리고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중공군 보낼 때도 조선인들을 많이 보냈다고 벌- 그러죠. 그러니까 예.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이게 실전 경험이 있잖아. 아유, 우리나라 군대를 왜 그 뛰어난 군대라고 얘기하냐면 베트남전. 베트남전이잖아. 예. 실전 경험을 했잖아. 이들은 나중에 한국 전쟁 때 그 김일성에게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 하는 거고요. 자, 소련은 김일성을 앞세워 가지고 북한 정치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정치적 기반이 연안파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국내파는 누구냐면 그 현준혁이나 네. 또 박헌영이가 국내파라고요. 그렇죠. 국내파 예. 공산당이지. 예. 국내파보다 훨씬 떨어졌던 김일성이야. 그런데 소련의 후원을 받으면서 북한은 제1 위치로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은 의도적으로 김일성의 항일 유격 빨치산 부대를 키워주고 띄워줬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애초에는 소련이 조만식을 이용해갖고 북한을 통치하려고 그랬는데 조만식이 거부했어. 네. 반탁했잖아. 아니, 조만식이 처음엔 거부했고 나중에는 또 왜 반탁 운동하는 바람에 숙청당하는 그렇지. 사형 당하는데 이승만이래. 아 씨발 이승만이나 김일성이나 씨발 똑같은 새끼들이지 뭐. 김일성이가 이게 전면에 나설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 빨치산 유역 대원들은요 싸움만 할 줄 알았지. 행정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죠. 족떡 무식하거든. 그렇죠. 이씨 유격겸자 한 사람이 뭐 행정을 어떻게 하고 지도를 어떻게 하나? 그렇죠. 일례로 말이죠. 아까 김일성의 마누라 조항지처지 김정숙 한 골도 못 읽었다 그래. 그 정도였어. 그러니까 뭐 이게 행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소련은 자국 내에 있던 고려인들
좀 똑똑한 애들을 대거 북한으로 보내 행정사무를 보게 합니다. 네. 이게 소련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북한의 그 투쟁 파벌 중에 네. 소련파라고 하는데 428명 정도가 북한으로 넘어왔고 이 중 대표 주자가 허가이. 이 박사 허가이를 좀 설명해. 허가이는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서 소련에서 공부하다가 광복 후에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딱 소련파 행적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로마노프 대학교를 졸업한 나름 엘리트였습니다. 소련에서 통역관 활동도 하고 훗날 북한의 부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3년에 김일성이 이 남로당파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수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허가이가 남로당파를 변호하다가 김일성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훗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허가이가 김일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살해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허가이가 저 자살했을 때 그 이거 허가이의 친척 중에 한 명이 김일성한테 따졌다고. 자살했다 그러면은 이거 뭐라 그래 부검이라도 해갖고 조사를 하자고. 예.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렇게 안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살해다 묻어버렸거든. 아이고. 그러면서 김일성이 그랬어. 자살했는데 뭘 조사를 하냐고. 자살했는데 뭔 조사를 하네? 칸나 새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살이 아니고 김일성이 죽였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그 파벌 얘기를 지금 계속 나오는데 파벌 얘기를 한번 쭉 해봅시다. 네. 연안파 설명드렸어요. 네. 북한에는 연안파가 있었고 또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그러니까 빨치산파, 김일성파라고 해야지. 예. 그리고 허가이 같은 소련파. 네. 하나가 더가 박헌영의 국내파. 그렇죠. 근데 국내파 대표하는 인물은 아까 얘기했던 그 현준혁, 우리 배그사한테 암살당했던 현준혁이고 또 박헌영이었습니다. 네. 소련은 사실은 박헌영하고 김일성 중에 둘 중에 누구를 그 지도자로 삼을까 스탈린이 고민을 많이 했어. 그렇죠. 근데 결국은 김일성을 택한 이유는 박헌영이가 남로당을 했잖아. 그렇지. 네. 남로당이 뭐 남로당이 다른 게 아니고 남한 노동당이 남로당이거든. 남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예. 그래서 스탈린 생각은 북한은 이미 소련이 장악했잖아. 그럼 북한은 김일성한테 맡기고 문제는 남한인데 남한은 박헌영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남한은 박헌영한테 주자. 이렇게 돼갖고 그 이북에 김일성이가 올라서게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 무슨 지네 마음대로 나라를 주물떡주물떡거려. 아. 근데 결국 박헌영이도 김일성에게 숙청당하죠. 예.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좀 북한 개파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예. 당시에 북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빨치산파,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 등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1946년 8월 북조선 노동당이 창당이 됩니다. 요때 북조선 노동당의 정치위원회 위원이 13명이었는데 그 중에 김일성파는 2명뿐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책. 그리고 연안파가 5명, 국내파가 5명, 소련파가 1명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좀 열세였죠. 그러니까 이때 그 북조선 노동당이 창당할 때까지는 김일성파가 별로 힘을 못 폈다. 그렇죠. 13명 중에 2명이었으니까. 예, 1949년 6월 남북 노동당이 합당을 해요. 그 전에 48년 3월 조선 노동당이 입찰되어 예, 있어요. 그때도 역시 김일성파가 딱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남북 노동당 합당 때도 역시 김일성파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안파가 2명, 국내파가 4명, 소련파가 1명이었어요. 이런 계파 분포가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3차 대회 때 김일성파의 숫자가 11명 중 8명으로 월등하게 늘어났습니다. 슬슬 파벌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1961년 9월 조선노동당 4차 대회 때는 11명 전원 김일성파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네, 끝났네. 네, 김일성의 승리. 파벌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겨버렸다는 얘기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파를 조금 얘기하면은 1932년에서 41년까지 항일 투쟁을 했는데 그 멤버가 김책, 오진우 유명하죠. 박성철, 최용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김일성파라고 합니다. 예. 연안파가 북한에 들어올 때 뭐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소련군에 의해서 무장해제 당합니다. 뭐 무정 같은 경우에는 포병 부대를 굉장히 잘 이끌었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장해제 당한 거죠. 사실은 그 이 항일 투쟁한 거는 김일성도 항일 투쟁 많이 했지만 연안파도 못지않게 했거든. 네. 그 약산 김원봉 특집할 때 저희가 많이 얘기했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연안파는 북한에 들어올 때 무장해제를 당해버렸어. 아니 뭐 진짜 뭐 그 군대가 있고 총이 있어야 뭐 힘을 그렇지. 실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때 김일성파는 무장해제를 안 당했다.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런 세력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발판이지 않았나 싶어요. 예. 잘 써야지 그러니까. 예. 지금 딱 그 얘기예요. 연안파는 중국과 친하니까 중국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파는 소련 줄이고,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김일성파를 밀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덕분에 김일성파만이
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련이 뒷배가 되어주니까 정치적으로 김일성의 힘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앞서 언급한 지금 1950년 4월 23일 날 조선노동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그리고 그 밑에 부위원장 5명의 최용건, 박정혜, 박금철, 정일용, 김창만 모두 김일성파예요. 당시 서열을 보면 2위하고 8위에 김두봉하고 최창의 연안파 2개죠. 그리고 7위에 소련파 박창호를 제외하면 전부 김일성파입니다. 사실 뭐 끝난 거지 뭐 이 정도 파벌투쟁은요. 그리고 이 이후에 1950년 8월 30일에 그 이른바 그 종파 사건이 터지는데 이게 뭐냐면 반 김일성 세력들이 김일성을 몰아내려고 하다가 역공당한 사건입니다. 연안파였던 윤공미 그 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은 개인 숭배 등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원래 그 개인 숭배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비난하니까는 회의장이 개판이 되고 야, 이 갓나 새끼야. 그리고 뭐 멱살잡이하고 뻔하지 뭐. 최용건이 군을 동원해가지고 회의장을 포위를 하고요. 공개 비난했던 윤공음은 중국으로 튑니다. 그리고 망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창익, 박창욱 등은 중앙위원회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랑 소련이 각각 그 소련에서는 미코얀 그리고 중국에서는 팽덕회를 파견해가지고 중재에 나서고요. 최창익, 박창욱은 일단 복직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김일성은 군대 내 연안파를 대거 숙청을 해가지고 독재를 공고히 하고요. 1958년 반종파 투쟁으로 반대파를 완전하게 숙청을 해버립니다. 근데 막 이 종파 사건에 이것도 문제가 그 반 김일성파도 문제가 있어. 왜냐면은 얘들이 저기 김일성의 그 우상 숭배를 문제를 삼았단 말이지. 그치. 네. 근데 우상 숭배는 그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 전에 아무나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얘들이 왜 들고 나왔냐면은 소련에서 후르시초프가 그 스탈린에 대한 개인 숭배 사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거든. 스탈린 격하 운동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 일어나는 거 보고 그래?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얘들 사대주의라 그러지. 그러니까 무조건 소련 따라가고 중국 따라가고 하는 거야. 비판하는 그 전부터 했어야지. 아니 뭐 좀 거칠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을 따르잖아요. 그렇지. 관념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인 독재나 신격화를 인정하면 안 되는 게 마르크스주의의 구조죠. 그런데 이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하는 소련에서도 스탈린 신격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던 북한에서도 역시 김일성 신격화가 나타나요. 마르크스주의와 김일성 신격화가 서로 부딪히니까 그 접점에서 일어난 게 바로 주체사상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주체사항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나중에는 그 갑산파라고 불렸던 사람들 숙청을 하는데요. 이 갑산파들은 유일사상 체계를 반대하거나 숙청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따 나중에 주체사상 얘기할 때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하고요. 이 갑산파들을 숙청하는데 가장 앞서선 게 김정일입니다. 이때부터 김정일이 전면에 나서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갑산파 숙청이 67년에 일어났는데 68년부터 김일성의 전기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난 미화가 되고요. 아이고. 그들의 부모 김일성의 부모들도 우상화시키면서 네. 전체 우상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김정일이 나중에 아무 저항 없이 정권을 받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용비어천가 쓰는 것 같다. 그렇게 하죠. 왜냐면 그래서 이때부터 뭐 사적지 뭐 어디야 그 만경봉 어디야 그런 데 만들고 나중에 그 뭐야 가계도를 전부 혁명적인 가문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산파 숙청이 67년에 일어났는데 네. 이 갑산파 숙청이 앞장선 게 김정일이고 그러니까 그 이듬해 68년부터 이렇게 우상화 작업을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얘들이 그거 하잖아요. 왜 그 외국에 손님이 오면 그 초대소 그다음에 궁전 이런 데 갑니다. 백화원 초대소, 뭐 묘양소 초대소. 아니 우리나라도 해. 요즘 보면 그 10,000원인가 15,000원 내면 저기 옥천 이런 데 가더라고. 고기도 주고. 야, 그 저 유교사나 박 대통령 함부로 언급하면 안 돼. 그 레이디 각각께서 싫어하셔. 네. 우리 적을 좀 그만 만들자고. 아, 씨, 적이 너무 많아. 아, 곳곳에 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 얘기로 돌아가서요. 귀국 후 소련의 도움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잡았죠. 김일성이 남북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서 완전히 북한 지도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요걸 아까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 중간에 저 파벌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파벌 싸움이 북한에 전개됐나 이 얘기 한 거고, 이거 다시 이제 귀국 후로 돌아간 예, 거예요. 조금 시간을 거꾸로 돌렸습니다. 그 남북 협상, 김일성이 했던 김일성 김구가 했던 남북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 작가가 얘기한 대로 남한 측 대표는 김구와 김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 대표는 김일성, 김두봉이었습니다. 사김 회담이라고 그러죠. 결국 이 협상은 김일성이 민족적 지도자인 김구와 김규식을 이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김구의 북한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김일성이 만나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차라리 스탈린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비아냥을 거립니다. 너 뭐 씨발 거기 가고 김일성을 만날라 그래? 스탈린을 만나니까 반대했었지 이성만. 예. 그런데 김구가 김일성의 계략을 몰랐을까요? 모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노정객의 늘 얘기하죠. 우리 이 작가가 노정객의 우국 충정의 일환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 한번 통일을 해봐야지. 해보자고. 뻔하잖아.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 또 북한이 저 자기들의 단독 정부를 내면 이거 이제 갈리는 건 허리가 잘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김구 선생은 그것만 막아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네. 우국 충정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죠. 그렇게 봐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 김구는 정치력이 없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거는 뭐 김구 특집 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그리고 요때 저희가 이전에 방송했던 약산 김원봉이 귀국하지 않고 북한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게 됩니다. 에이 씨발 족같아서 못 있겠다. 내가 친일파한테 기대기만 먹고 족같아서 못 있겠다 간 게 그때죠. 예. 예.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1948년 9월 9일에 김정일이 드디어 조선민주주의 일성이 새끼야. 아이고야. 아니 3대가 세습을 하니까 그놈이 그놈 같은 거야. 아 nom자 써도 안 되겠네. 예. 뭘 아까 개새끼라고 하려고 했지만 넘자 쓰면 안 돼. 그런가요? 자,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 참 이 말 하기 정말 싫은데. 하여튼 수립하고 내각 총리에 선출이 됩니다. 9월 9일에 설립해서 그 북한에서 9월 9일을 구구절을 일해서 대단히 그렇죠. 중요한 네. 날로 여기고 있죠. 근데 당시에 실시했던 정책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남녀평등, 선거권 실시, 무상교육, 무상의료, 친일파 지주청산과 토지개혁, 자원의 공동생산, 공동소유, 중공업 국유화 이렇게 6가지 개혁. 종북 좌빨인데? 그러게요. 아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 수구 세력이 우리나라 수구 세력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거 주장하면 야 이 좌빨 새끼야 뭐 그렇게 얘기하죠. 종북 좌빨 얘기하지. 야, 근데 저번에 했어. 막 반값 등록금 하면서 다 했어. 그 그러게요. 빨간색 내밀고. 네. 아니 1940년대하고 2010년 경제 상황을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복지 개념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뭐 무상교육 그런 얘기하면 무조건 쟤네는 빨갱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다. 사실 김일성이 주장했던 이때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사실 불가능했을 때고 뭘 씨발 돈 있어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인민들은 배를 꼴고 쌀이 없어서 배를 곪고 있는데 저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다르죠. 소련한테 다 뜯기기까지 했는데 예.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는 이거 그런데 뭐 이런 주장하면 씨발 뭐 종북 좌빨이래. 아이씨. 그리고 김일성의 좀 가족관계 얘기도 살짝 해보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강지처 김정숙이 있습니다. 그런데 5째 아이를 낳다가 김정숙이 사망합니다. 50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재혼을 해요. 김일성이 김성애와 재혼을 하는데 김정숙 사망 이전부터 김성애와는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김성애는 김일성보다 15살 연하라고 해요. 딱 좋아 씨발. 우리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말이지. 기본이야 씨발 한 바퀴는. 이 작가 지금 막 흥분해서 난리 났습니다. 15살 딱인데? 근데 그럼 몇 살이야? 나랑 15살 빼면 23이네. 딱 좋아? 너무했네 개새끼야. 너무했네. 15살. 아 씨발 너무했는데. 자, 그런데 이후에 주석궁 안마사, 뭐 일설에는 간호사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갈씨라는 사람하고 또 불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제갈씨와의 사이에 김현이라는 서자를 두었습니다. 이 김현은 이복형 김정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우리가 KCI 특집에서 얘기했던 이한영입니다. 이한영이가 예. 이한영이가 이 제갈씨하고 사이에 김현이라는 애가 있다는 걸 처음 얘기했고 그런데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그 약쟁이라 그래. 김현이 약쟁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또 되게 똑똑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무조건 약쟁이 아니면 똑똑한 거냐? 어쨌든 뭐 김정일에 의해서 제거됐다. 그건 확실한 거. 아니 근데 우리 딴 건 뭐 개새끼 소새끼 얘기한 건 둘째치고 이 김일성의 여자 얘기한 것 때문에 또 브라우닝 권총 가지고 올지도 모를 것 같은데? 씨발 브라우닝 가자를 갖고 와 이 새끼들아. 권총 필요 없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김일성이 어릴 때 그다음에 만주에서의 무장항일 투쟁 그렇죠. 그리고 타벌 투쟁. 하고 광복 후 북한으로 돌아와가지고 있었던 일을 행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한국 전쟁이지. 그렇죠. 한국 전쟁이 터지. 김일성의 아주 개 족같은 행동 중에 아주 최고봉
그렇죠. 한국전쟁. 씨발. 한국전쟁 얘기하는데 주사파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뭘 씨발 북침이야. 한국전쟁은 아주 중요한 건데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뵙는 걸로 합시다. 2부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한국전쟁 얘기 나오면. 그렇죠. 네. 이제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자 2부에서 보는 걸로. 안녕.